광량자에도 뭐가 있다고요? 운동량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어떤 물체에 이렇게 탁 닿았을 때 이 빛이 여기에 있는 물체에 뭐를 전달할 수도 있다?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이 닿아도 얍 하고 충격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만한 홍영이 자, 홍영이는 뭐가 뎁다 커요? 관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구에서는 마찰 같은 게 크잖아요. 마찰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마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항상? 바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마찰은 항상 나타나는 거죠. 물질 사이에 예를 들면 화학적으로 보자면 반데르발스 인력 같은 게 마찰을 일으키는 근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찰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 속성이지. 그러니까 지구에는 꽤 물질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체가 관성이 크고 하니까 이런 광원에서 오는 빛 좀 맞았다고 해서 우리 홍영이가 막 이렇게 뭐 자빠지고 이럴 일은 없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꿋꿋하게 버티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광이 탱 하고 튕겨나가겠지? 그 반사광이 튕겨나가는 그 길목에 짜잔, 이게 뭐야? 짜잔, 저게 뭐야? 눈, 또 다른 사람의 눈 나겠어요? 혹은 검출기. 여기로 반사광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물체가 여기에 있다 라고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혹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에 보고 있잖아요. 저기 저기 혜성이는 벌써 서 있네요. 미안해요, 졸리게 해서. 그래. 혜성이 뭐 먹고 왔는데요? 떡볶이를 얼마나 먹었길래 배가 부를 정도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혜성이랑 같이 떡볶이 먹은 사람? 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혜성이 많이 먹었어요? 혜성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혜성이가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광원에서 혜성이한테 저기 광량자가 맞고 튕겨나온 것을 이 광량자 반사광 광량자가 내 눈으로 들어와서 그 로놉신에서 해석을 반응을 시켜가지고는 이 뇌에서 해석을 한 게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해석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물체가 여기 있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물체가 여기 있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커요, 거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재성이 라고 했을 때 재성이가 내가 여기 딱 봤는데 여기에 이 순간 재성이가 없을 확률 없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없느냐? 마찰도 크고 관성도 크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시적 물체의 경우는 이러한 불확정성 원리의 지배를 잘 받지 않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치와 그 에너지 상태, 둘 다 높은 신뢰도로 잘 측정할 수 있어요. 방금 내가 이제 빛을 활용해서 어떤 대상을 본다를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바로 그 광원에서 입사광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맞춘 다음에 반사광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이 언제 만들어져요? 이게 광원에서 입사광이 와서 물체에 맞고 반사광이 튕겨나가면 그걸 인식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언제 처음 만들어져요? 그게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 시간에 광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물리 시간에 왜 특히나 기하광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오목렌즈, 볼록렌즈 뭐 그런 거. 그런 아이디어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세기예요.
그래서 그 19세기 때 광학과 이렇게 빛과 본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설명 방법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상품이 또 동시에 뭐냐면 발명이 돼요. 이 광학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만들어진 상품이 뭐예요? 바로 이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상품이 그게 바로 포토그래피예요. 포토그래피 우리말 번역? 포토그래피 우리말 번역? 사진이요. 사진. 포토가 무슨 뜻이에요? 포토 빛. 그래프가 뭐예요? 그래피가 글이다.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빛으로 그린 그림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감광지에 광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케미컬을 두고 이제 빛의 그 쪼여짐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상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없었겠지. 그래서 19세기 때 만들어진 게 사진이라는 테크닉이고 그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사진을 연속적으로 쭉 보는 게. 그게 영화잖아요. 영화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영상 이런 기술이 처음 개발된 게 19세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쨌건. 자, 그래서 입자적 관점에서 광량자는 그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전자 같은 미시적 입자 어떻게 되느냐? 장파장 밑에 뒀을까? 의 빛이 쪼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광원이 있고 여기서 짜잔 입사광 이 쪼여지는데 이게 하필 파장이 뭐하다? 좀 길다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수식이 바로 P는 램다분의 H인데 파장이 뭐하다고요? 크다. 그럼 이 빛의 운동량은 작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전자와 같은 아주 조그만 미시적 입자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빛이 여기 전자에 닿아도 이 빛 자체의 운동량이 커요, 작아요? 빛 자체의 운동량이 작으니까 얘한테 주는 충격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 광량자가 전자에 닿았을 때 전달하는 운동량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이거 자체의 운동량이 작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전자는 어떻게? 그냥 찔끔 경로가 바뀌고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반사광이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즉 광원 자체를 장파장의 빛을 쓰게 되면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대상에 맞아도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의 거시적 입자 같은 경우는 아예 전혀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전자 정도면 관성이 작으니까 빛이 닿아도 충격량을 전달받게 될 거고 그래서 위치가 조금 바뀌게 될 텐데 이거 자체의 운동량이 작으면 조금만 움직인다는 뜻이지. 그런데 장파장의 빛은 뭘 잘하죠? 장파장의 빛은 뭘 잘하죠? 장파장의 빛은 뭘 잘해요? 뭘 잘하냐면
바로 회절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입사광 상태에서 이미 회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튕겨낸 다음에 운동량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얘는 더더욱 파장이 길어지겠죠. 이런 걸 이제 뭐 물리 시간에 컴턴 이펙트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파장이 길어가지고 회절을 잘하는데 여기에 있는 반사광은 더 회절을 잘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디텍터가 어디에 있어? 여기 이제 디텍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의 디텍터는 어떻게 된다? 반사광 에너지 전체를 잘 측정하겠어요? 그러기 어렵겠어요? 측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즉 디텍터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회절되는 정도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번져나가 버리니까 여기로 포집되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자가 광원에 의해서 빛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찔끔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치 측정은 저기에 있는 표준 편차가 크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입사광이 됐건 반사광이 됐건 회절을 심하게 해버리면 에너지 측정에는 표준 편차가 상당히 커지게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이 길어지면 위치는 좀 괜찮게 측정할 수 있는데 에너지 측정은 상당히 불확실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다. 자 이제 홍영이 지워도 되겠어요? 홍영이 지운다. 홍영이 안녕.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자 이런 식의 미시적 입자에 자 아까는 장파장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단파장. 빛이 쪼여질 때 자 그럼 마찬가지로 광원이 있고 빛이 쪼여지는데 자 광량자의 운동량은 항상 램다분의 h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파장이 짧아요. 그럼 운동량이 크겠죠? 운동량이 크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길목에 이렇게 전자가 있을 때 여기에 충돌하는 광량자가 운동량 전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의 이 전자가 슝 하고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맞고 번져 나오는 뭐가 있겠어요? 보시다시피 반사광이 있긴 하는데 여하튼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는 얘가 회절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는 회절이 적으니까 여기에 검출기를 걸었을 때 저 반사광의 에너지 측정이 상대적으로 더 잘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회절되는 정도가 적으니까 이 디텍터를 딱 놓는 그쪽으로 빛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잘 들어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량 전달이 크기 때문에 이놈의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치에서 많이 움직여 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오, 위치 측정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적으로 미시적 입자의 경우는 위치를 잘 측정하려고 하면 운동량 측정의 오차가 커지고, 운동량 측정의 오차가 잘 측정을 하려고 하면 위치 측정의 오차가 심각하게 커지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죠? 고다. 자, 이쪽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이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자, 그러면 정성적 설명 두 번째 자, 첫 번째 일이 입자적 관점이면 두 번째는 무슨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파동적 관점. 파동적 관점. 자, 그럼 얘는 1. 어떤 단일 파장의 파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단일 파장의 파동. 자, 그러면 단일 파장의 파동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슈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다 라고 하면 운동량은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운동량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이것이 어떤 입자의 물질파라면 그 입자의 위치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자의 물질파가 있을 거고 그 물질파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 단일 파동으로 나타난다면 이 파형을 만들어내는 그 입자의 위치를 우리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moving. 무슨 말이세요? moving.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바닷가에 가면 넘실넘실 파도가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파도를 보고 이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방법은 없어요. 파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파도가 계속 넘실넘실 막 움직이니까 이게 파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게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파형의 운동량을 명확히 알아버리면 이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된다? 그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그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가 무한대가 되는 거지. 재석이도 잘 나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하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와요? 저기 누구냐? 재성아,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사정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진짜로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일촉즉발이에요. 유럽 연합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 직전이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이게 처음 들어요. 와, 진짜. 아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아까 내가 재성이한테 무슨 친구 이름 물었잖아요. 아냐고. 네, 왜 그러냐면 저기 지나가는데 무슨 화환에 어떤 학생이 뭐 성균관대, 고려대, 의대 합격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화환이 있는 거예요. 화환이 있는 거예요. 쑥 보고 내 속으로 무슨 생각할게요? 무슨 생각해요? 이 새끼 좆됐네. 그런 생각했거든요. 21세기 가장 좆되는 직업 중에 하나? 의사거든요. 의사가 이제 고소득 직업이 아니게 돼요. 요즘 그래서 이번에 입시 발표 났잖아요. 이번에 입시 발표 났는데 많은 의대 합격생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많은 중복 합격한 의대 합격생 애들이 지금 내가 얘기해준 이 얘기를 미리 알고 어디로 다 진로를 틀었어요? 카이스트로 많이 갔어요. 카이스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대 합격한 애들이 옛날에는 의대를 갔는데 요즘은 의대 합격한 애들이 동시 합격을 하면 이공계로 많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저 창원과학고에서 이번에 창원과학고 애들이 이번에 카이스트 대부분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 창원과학고 애들도 똑똑한 애들 많거든요. 똑똑한 애들 많은데 걔들 이번에 카이스트 많이 안 된 게 다른 의대 합격한 애들 정도의 애들이 의대로 안 가고 다 카이스트로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카이스트 지금 아마 이번 해 아마 입시 경쟁률이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의사들이 이렇게 잘려나갔느냐? 바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요즘 벌어지는 세계 정세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유럽의 전쟁. 미국이 뭐 북한이나 뭐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유럽이랑 전쟁. 상상이나 돼요? 즉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중국, 러시아 나쁜 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 유럽 착한 편.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북한 다 빨갱이 나쁜 놈. 이런 세상이 아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최장기 목표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평양에 트럼프 타워 짓는 거예요. 평양에 트럼프 타워 짓는 거.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뉴욕에 가면 트럼프 타워 있는 거 알아요? 네, 뉴욕의 트럼프 타워라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복덕방 아저씨잖아. 복덕방 할아버지. 복덕방 할아버지잖아. 부동산 업자 좋게 말해서 그냥 복덕방 할아버지지. 그래서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부동산만 30조가 넘는다고요. 부동산만 30조를 가진 사람이야. 그 중에 가장 멋진 건물이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지. 그 트럼프 타워 뭐냐면은 소위 얘기하면 저기 압구정동이나 첨당동에 있는 초호화 아파트예요. 초호화 아파트. 거기 아파트 한 채 얼마 하게? 트럼프 타워 아파트 한 채 얼마 하게? 우리나라 아파트 뭐 비싸다 하잖아요. 근데 뉴욕에 그 트럼프 타워 아파트 한 채 1,000억이에요. 1,000억. 거기 누가 살아요? 거기 누가 사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거 뭐 제이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비욘세 이런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 입주민 중에 비욘세, 뭐 르브론 제임스 그거 다 거기 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트럼프 타워를 어디에 지을 때 트럼프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까요?
부동산은 어디에 지을 때 항상 더 수익이 높아요? 땅값이 작은데, 땅값이 거의 0원인데, 그럼 그게 지금 전 지구를 뒤졌을 때 어디겠어요? 북한이요, 북한. 그럼 북한에 트럼프 타워 지어가지고 한 채 1,000억씩 받으면 거기 들어갈 살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명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걸로 트럼프는 돈도 벌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빨갱이, 중국 빨갱이 이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그 뭐냐면 대적, 우리가 적으로 여겼던 게 더 이상 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친구로 여겼던 게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한 건 알아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 납치했죠. 네. 그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생님. 뭐 그 이상한 현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트럼프의 그 다음 목표가 어디예요? 북한. 그린란드요. 그린란드. 그린란드가 원래 누구네 땅이에요? 덴마크. 덴마크 땅이거든요. 그 그린란드를 미국이 점령하려고 해요. 왜?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히토류가 좀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북극 항로라고 알아요? 북극이 지금 다 녹았죠? 예. 북극이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어떻게 됐어요? 북극곰이 뭐 북극이 녹아서 북극곰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북극곰들이 끝까지 헤엄쳐와가지고 노르웨이, 핀란드에 상륙해서 거기 있는 그리즐리 베어들이랑 잘 살고 있어요. 오, 북극곰 대단해. 북극곰 대단해. 원래는 그 북극 다 녹으면은 북극곰들이 막 이렇게 막 그 뭐 못 살아남고 바다에 빠져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얘들이 끝까지 200km를 헤엄쳐와가지고 저기 캐나다나 노르웨이 이런 데 가고 거기 그 시커먼 곰들 있잖아. 북극곰은 하얀데 그 거기 캐나다 이런 데는 그리즐리 베어라고 이제 시커먼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이랑 잘 살아. 완전 어. 위안 월드네요. 그래가지고 그리즐리 베어하고 북극곰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 애기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애기는 갈색이야, 갈색곰. 갈색곰. 근데 유전 형질이 더 좋아가지고 몬스터 곰이 생겼어, 몬스터 곰.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즐리 베어와 북극곰의 혼종. 몬스터 베어가 여기 있어. 캐나다에서 그런 곰한테 잡히면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북극이 다 녹았어. 그럼 거기 다 바다가 된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뭐가 지나갈 수 있어? 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안수산부를 어디로 옮긴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 거예요. 부산으로 옮겼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수산회사가 어디예요? 세계 최대 무역회사. 전 세계 최대 무역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게 HMM이에요. H&M. HMM. 세계 최대 무역회사예요. 옛날 이름이? 현대상선이요. 현대그룹 현대그룹. 현대그룹 상선이 현대그룹의 그 뭐냐면 컨테이너에 싣고 수출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회사가 현대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름을 HMM으로 바꿨다고. 여러분 대기업 본사는 다 어디 있어요? 대기업 본사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어요. 왜?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북한 뭐 여기 차이나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끄트머리에 뭐 붙어 있어요? 블라디보스톡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위에 이렇게 가면 요렇게 알래스카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이 베링해거든요. 베링해. 그 랍스터 나오는. 베링해. 여기가 이제 뭐냐면 러시아고. 보통 이 베링해가 보통 어때요? 보통 다 미는 거야. 보통 얼음이라고요. 얼음이니까 배가 못 가. 못 가는데 얘가 녹았어.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면 북극이나 녹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그럼 지나가서 러시아 위를 지나 유럽이나 캐나다로 바로 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북극 항로야.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유럽 가려면 어떻게 돼? 원래 우리나라에서 유럽 가려면 아래쪽으로 돌아가지고 인도양 지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인도 지나서 동남아시아 지나서 인도 지나서 해가지고 중동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 지역 안에 가가지고 해적 많이 나오는 소말리아 해적 고 지나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야. 보통 지중해로 가려면. 근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쪽이
비용이 40%가 줄어요. 여러분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한 번 이렇게 딱 돌고 나면 연료비 얼마 들게요? 큰 배 한 번 돌면 연료비만 100억이 든대요. 연료비만. 근데 그 연료비의 40%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게 북극항로야. 그럼 북극항로로 가려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편하겠어? 부산에 있는 게 편하겠어? 부산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긴 거야, 현 정권에서. 그래 부산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존나 좋아해. 아, 왜 싫어해? 맞네요. 부산 지금 망했잖아요. 부산은 산업 기반이 있어요, 없어요? 부산은 산업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국민의힘이 집권해서요.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부산은 산업 기반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산 살 때 인구 몇 명이었게요? 천만. 내가 부산 살 때 인구가 400만, 500만이었어요. 요즘 부산 인구 몇 명이게요? 300만이야, 300만. 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왜?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요. 왜 일자리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부산시장으로 집권한 이후에 부산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왜?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서 부산에는 산업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만 있어요. 그럼 왜 국민의힘은 아파트만 지어요? 그래야 땅값 올라서 부동산 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산의힘이 장기 집권하면서 부산은 산업기반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현 정권에서 해양수산부하고 HMM을 이쪽으로 배치시킨 거예요. 뭐 하려고? 북극항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이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하는 생각을 미국 정부가 안 할까? 다 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북극항로가 열리는 미국에게 있어서 대서양으로 가는 북극항로 길에 덴마크 식민지 그린란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극항로가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도 생기겠지만 북극항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캐나다 위쪽으로 이렇게 열릴 수 있잖아요. 그 캐나다 위쪽 길목 요쪽에 그린란드가 있다고. 거기가 원래 누구 식민지? 덴마크 식민지예요. 덴마크는 나토 국가인 유럽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를 지금 트럼프가 침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내놓으면 죽는다. 뭐 이거 진짜예요, 정말. 그래서 미국 백악관의 그 국방장관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덴마크와 유럽의 나토 군이 그린란드 주변에 집결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진짜로. 예, 군함이 지금 그린란드 쪽으로 나토의 군함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로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한 적 있어 없어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한 적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세계대 2차 대전이지. 세계대 2차 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하고 미국하고 전쟁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덴마크도 나치 국가 중에 하나예요.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좀 잘 인식을 안 하는 거지. 덴마크도 원래 나치가 점령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어. 근데 자면 어떡해? 그래? 자, 보자.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렇다. 조정 힘내었죠?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전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돼요. 물론 전쟁 나면 안 되죠. 전쟁 나면 막 사람 죽고 막. 그런데 워낙 지난 100년간 유럽과 미국의 횡포가 꼴같지 않잖아요. 지들이 뭐 백인이면은 더 우월하고 막 지구의 주인이고 막 그런 것처럼 행세를 해왔잖아요. 네. 지들끼리 한번 머리끄댕이 붙잡고 지들끼리 죽내 산에 한번 싸우는 거 진짜 구경하고 싶어요. 진짜로. 네, 정말. 근데 또 이제 그 아빠로서 또 그러면 또 누가 죽고 그러면 또 얼마나 또 가슴 아파요. 또 그건 또 아니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그래 한번 싸워봐라 얘기 뭐 이런 생각 나는데 또 아빠로서는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래. 죄송 알겠죠?
죄송해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요. 그 대신 기대돼요, 기대는 안 돼요. 약간 기대. 항상 양가적인 거지 사람이 알겠죠? 네. 이야, 좀 영국, 프랑스, 미국 전쟁 와 완전 재밌겠는데? 이야 대박이다, 뭐 무슨 말이겠죠? 네. 하여튼 그래. 자 보자. 자 그래서 파동적 관점에서는 여기 1이네. 1이면은 1이면은 아유 1이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냥 화살표로만 되겠다. 자, 근데 이때 여기 줄나이?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럼 이제 파동적 관점에 이 여러 파장이 중첩될 때 여러 파장이 중첩될 때.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런 거지. 자, 이렇게 그리면 파장이 좀 짧은 거죠. 뭐 그걸 램다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파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요. 그럼 램다 2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파장이 아주 짧은 것부터 파장이 아주 긴 것까지 심지어 무한히 알겠죠? 무한히 얘네들을 싹 중첩시키면 그냥 중첩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싹 더한다는 얘기야. 산술적으로 그냥 산술적인 더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고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시켜서 나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걸 이제 컴퓨터를 가져다가 코딩해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내가 그럴 능력은 없고 그래서 그림 비슷한 게 있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 나눠드린 교재. 아까 책 없다고 한 사람 누구야? 아까 책 없다고 한 사람. 오, 그렇지. 동영. 자, 나눠드린 책에 거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거기에 보시면은 95페이지 찾았대요. 95페이지에 그림 3팁. 95페이지 그림 요게 새거. 95페이지 그림 30. 찾았어요? 네. 95페이지 그림 3팁. 책도 있어요? 한비 책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30에 보시면 그거 내가 새로 프린트를 한 거 가지고 그냥 뭐를 찾으면 되냐면 그림 30을 찾으시면 돼요. 뒤쪽에 그림 30. 그림 30. 요거 내가 이제 편집본에 따라서 약간 그림 30 좀 넘겨서 요거 그림 30. 찾았죠. 거기 보시면 요거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파형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파형을 섞은 거예요. 아시겠죠? 5개 파형 정도만 섞어도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갑자기 보시다시피 이게 뭐라고 해요? 진폭이 갑자기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그림 보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파형을 5개 더했지만 5개가 아니라 진짜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무한정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파장이 요거면 운동량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파장이 요거면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의 혹은 이 물질파의 운동량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운동량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나타난 녀석의 운동량이 P1인지 P2인지 Pn인지 알 게 뭐 이게 다 섞여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뭐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와!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재생 알겠니? 그래서 이 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녀석의 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녀석의 그 뭐냐면 그 현상을 말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의 관점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낸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시오를 논술해 보라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비슷한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고,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관점으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됐죠? 예? 됐죠? 그러면 이때 이제 드디어 해줄게요. 해준다. 줄게. 으쌰. 그러면 괄호 몇 번이더라? 3번인가? 아 4번인가? 죄송합니다. 3번이에요. 4번이 1, 2 3번이에요. 3번 맞아요? 예. 아 3번 맞아요? 3번. 자 3번. 그러면 드디어 이 하이젠베르그라는 양반이 뭐냐면 증명해낸 그 수리적 표현. 어떻게 되느냐? 짜잔. 요렇게 그런 표현이 됩니다. 저렇게 표현이 된다. 보이시죠? 저런 표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델타 X하고 델타 P는 바로 위치 측정 표준 편차인 거예요. 그리고 델타 P는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 표준 편차를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 편차를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uncertainty 혹은 indeterminacy 이런 식의 이름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표준 편차예요. 알겠죠?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이때 hbar의 뜻은 뭐예요? hbar의 뜻은 뭐 아까도 슬쩍 봤지만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해주자면 4파이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4파이로 나눈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건 이 값은 어떤 양의 상수인 거죠. 플랑크 상수도 플러스 값을 갖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그 상수보다는 이 표준 편차의 값이 커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둘 중 하나의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워지면 나머지는 무한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두 개를 곱해서 양의 상수가 돼야 되잖아요. 양의 상수가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가 무한대가 돼야 0보다 큰 어떤 값을 갖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 편차가 0인 상황은 정확히 안다 라고 했을 때 표준 편차가 무한대가 되는 것은 전혀 모른다 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입자적 관점이건 파동적 관점이건 서술해 보라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는 이 수식을 활용한 간단 계산 문제, 그거를 하라는 게 이 뭐냐면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 문제는, 자, 교재 한번 넘기시면 거기에 27페이지 27페이지 자, 새거 하자, 새거. 자, 내가 새로 편집을 해가지고 줘봐. 우선 내가 새로 편집을 해서 드릴게요. 요거. 자기 요거. 자, 페이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거기 보시면 불확정성 원리 관련해서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몇 페이지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연습문제 17 찾았죠? 아까 그림 30 옆에 있는 거 찾았어요? 요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림 30 옆에 있는 연습문제 17 재성아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혜성아 찾았어요? 17이요? 연습문제 17 10이요? 10 얘 자기는 15 15 내가 최근에 좀 바꿔가지고 미안해. 내가 편집을 좀 새로 해가지고 아까 네가 찍어줬던 거 그럼 그 번호도 보지 말고 자 어쨌건 요거 거기 왜 야구공 얘기 나오는 거 보이죠? 질량이 0.146kg인 야구공. 찾죠? 요거 해볼 거거든요. 내가 칠판에 쓰고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봅니다. 시작! 요거 새로 해야 되겠다. 복사를 새로 해가지고 와야지.